때문일까요? 그거 홍소비가 얼마냐 물어보던데. 이 바퀴? 네. 중고로? 그때 중고? 이거 저기한테 팔았잖아. 아니 림이잖아요 홍소비는. 중고가 어디서 이거? 그러니까요. 올라왔긴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도사에. 아 그래? 네. 거기서 보고 중고시에서 보면 되지. 근데 어떤 미치는 도사에 179만 원이니까 뭐 3, 40억이지? 도사에 500km 타고 80만 원에 판다요. 뭐라 이거? 이거 윗급일 수도 있지. 그런가? 이거 위급도 있나? 디스크용으로? 응 있어. 아 있어요? 튜브 안 넣고 그냥 여기 전기 테이핑 한번 해서 해볼까? 여기서 해줄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고. 거기만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용접자리야. 음. 원래 이 프로파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프로파일이라고 철판이야 이게. 디귿자 철판 이거를 쭉 길게 있는 걸 딱 사이즈 맞춰서 절단되어 있는 거를 롤로 쫙 말아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야 용접해서 끝을. 그럼 카본은 어떻게 만들어요? 카본도 똑같아? 아니지. 카본은 그냥 아예 이게 카본이라는 거는 실이야 실. 카본 섬유. 그 실을 갖다가 이렇게 직조를 하면 면이 되잖아. 천이 되잖아. 이렇게 그 카본 섬유 면이거든. 그거를 모양을 덧대고 뭐 자르고 덧대고 이걸 붙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양을 성형을 하는 거야. 깎아내고 깎아내는 게 아니지. 자르고 붙이고 열을 가해가지고 모양을 바꿔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유리처럼? 유리랑은 좀 다르지. FRP 어렵고. 그냥 옷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단단한 옷. 실로 이제 천을 만들어서 그 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군복 있어. 바닷물에 절였다가 말리면 빳빳해지잖아. 그쵸. 그런 느낌? 오. 세상 장난이고. 응? 세상 장난. 또 이대로 한번 타봐야겠다. 어차피 시우트 갖고 갈 거니까. 슈트도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튜브 안 넣고 일단 이대로 타봐야겠다. 튜브 그냥 넣어요. 왜? 혹시 모르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왔는데. 아싸 씨바세야. 에이씨. 왜 일을 두 번 하려고 그래? 그냥. 아따 씨바세야. 그래서 네 말 듣잖아 지금. 그래서 하잖아. 못했네야.
나 어차피 스탠드 뒤집어야 돼. 봐봐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다고 한 거야. 그래요. 분명히 내일 또 자전거 타서 아이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딱 아픈 거를 계속 있어가지고 불편한 거지. 참 타이어 마음에 들어. 언제 이렇게 달았어? 내리막길을 그렇게 타는데 타이어가 안 닿는 게 더 웃긴 거예요. 타이어가 마일리지가 확실히 짧긴 짧다. 다른 거예요? 응? 맨날 끼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 맞는데 내가 남들보다 주행거리가 적잖아. 그쵸. 자주 안 타잖아. 그쵸. 근데도 이렇게 달았다 그러면 남들은 얼마나 오래 못 쓰겠냐. 내 것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 아, 튜브널 하는 거 빼야 돼. 저것도 돈이야. 이거 18,000원. 58,000원이요? 18,000원. 두 개는 벌써 3만원인데 4만 원 돈인데. 어휴 3만 감자탕 대짜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6천 원. 어휴 감자탕 중짜리 밥 2공기 먹고도 돈 남나? 그 정도 되겠다. 잠깐 분명히 줬잖아. 또 들어갔다. 아니야 챙길 거야. 짜루짜루 진짜로. 응? 반영이 되지. 근데 이게 반응 좀 헷갈릴 것 같아요. 패턴이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반대. 바람 그거 때문인 것 같은데? 바람 많이 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스텝 올리면 이거 드로퍼 올라가요? 핸들 자체가 높이가 조금 높아져. 많이 차이 나요? 꽤 많이 차이. 한 3cm? 평평한 것 같은데 거기 안 들어가는데. 응? 저는 안 되더라고요. 너도 이 짓거리 10년 하면 돼. 10년이면 20년 넘게 있다. 이 연병을 지.
나와요? 뭐가? 바람? 탱크에 공기가 차 있으니까 압이 안 나와서 펴야겠다. 압이 약하다. 그거 이 갖고 정도 쳤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타이어 비대를 빼야 되니까 비대가 뭐예요? 일정하게 자리 잡히고 끝까지 딱 끼워지게. 그냥 펌프질 할까요? 아니 귀찮아. 제가 하면 되죠. 됐어 됐어. 그쵸? 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써있는 거 읽어보고 있어. 어, 에어 차는 거. 딱딱 왜 닿아요? 그게 이제 자리 잡는 소리야. 아, 딱딱이요? 튜브 껴도요? 제대로 안 껴진 자리. 튜브랑 상관없이요? 튜브든 튜브가 있든 없든. 림 끝에 타이어가 힘 받으면서 걸쳐지는 부분 있잖아. 네. 일정하게 거기에 딱 제대로 끼워져서 걸리는 소리. 그래야 타이어가 찐빠 나가지고 막 이상하게 울렁울렁 안 들어가니까. 딴뜻하게. 소음 붙겠어. 라이터 좀 줘. 안 타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씨밥이 일어나서 그냥. 타이어는 안 챙겨봐도 되나? 타이어 할 정도 되면 그냥 씨발 라이트 때려쳐야지. 족반다고 그랬지. 가스 없는 거야? 네? 가스 없나? 다른 거 드릴까요? 있어? 가스 없다.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안 나와 잘. 나도 바로 꺼져버려. 그래도
따뜻하게. 동네 슈퍼에서 이렇게 돈 꺼내면 놀래요. 이 돈을 이렇게 갖고 다니냐고. 지갑 놔도 왜 그렇게 놨어요? 저 휴대폰으로 그렇게 할 건데요. 소리 좋지. 더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크다고 좋은 거냐? 네? 크다고 좋은 거냐? 그래도 떼면 더 이뻐요 소리. 야 씨발 붓기는 많이 누나보다 꺼내볼 때 내가 이 옆에까지만 이렇게 스크래치 나 있어. 그죠. 이거 이런 데까지. 응. 쭉쭉쭉 막 이런 데 다 나 있네. 요 서 있는 데까지 막 다 누워버리나 보다 여기. 응? 병신 새끼네. 말했잖아요. 역시 짬은 달라. 에? 일반 사람 그거 하는데 한 5분 걸리잖아요. 그래? 그죠? 아무리 이론상은 알고 있어도 짬밥은 어쩔 수 없는 거요. 20년 짬밥. 30년 다 돼간다. 30년이래요 고객님들. 내가 이거 12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다네요. 38이면 몇 년이냐? 28년요. 30년 다 돼가는 거 맞네. 씨발 들어오는 개 족같냐? 요시. 이제 스템 작업. 스템 작업. 응? 여기 다르다. 여기 여기 좀 다른 거 같아. 이게 미친 새끼네. 누웠다. 여기랑 달라. 이게 여기 막 여기 여기 싹 긁혔어. 누웠어. 드리프트하고 다녔어. 달라. 누우면서 막 예, 돌가루 같은 게 막 아예 착착착 치고 나갔나 치고 봐. 갔나 보네. 전주에서 얼마나 누운 거? 아 근데 씨발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 근데 이러네. 옆에 가드레일이 응? 광대뼈 옆에 올 때까지 뭐 코스모스가 어깨에 스칠 때까지 누워버려서. 이제 스텐 작업. 오늘이면 3일이? 3일이냐? 족밥이니까 핸들을 눕혀야겠어. 씨부랄 힘들어서 못하겠어. 몸이 뻐셔가지고 씨발 아파. 찍어야지. 아이씨. 아 이걸 들고 있어야 되네. 응? 들고 있어야 돼. 여기 있다 놔둘라 그랬는데 이거 드롭바 때문에 가려져요. 아, 이건 근데 자동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자동 없나? 뭐가? 자동? 뭔 자동? 푸는 거 있지.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냥 수공으로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삥 나면 답 없죠. 자동 돌리다가 아니 풀르는 건 그래도 크게 문제 없어. 낄 때? 좋을 때가 문제지. 좋을 때 조심해야지. 차이 있겠다. 여기서 바퀴 넣으니까 엄청 차이 나네. 각도 차이. 이걸 만약에 내일 안 바꿨으면 또 씨발 아이고 뭐가지야 아이고 어깨야 그렇겠지. 옛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사서 고생한다고. 아니 늙으면 뒤져야지. 나는 존나게 오래 살 거야 아마. 맨날 아이고 내가 빨리 뒤져야지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존나 오래 살 것 같아. 개적자야. 근데 전체 프레임 상태가 얼마 정도 버틸까 그게 더 궁금해요. 오래 버텨 걱정하지 마. 아 이거 하면서 아니다 나중에 따로 올려야겠다. 뭔데요? 뭐 카본 림이 어쩌고 가성비 휠이 어쩌고 하면서 뭐 잘 굴러내 가볍네 이딴 소리들 하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다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근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니 씨발 그게 뭐 해야 될 말들도 생각보다 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귀찮아 죽겠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못 해먹겠어. 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단순히 뭐 카본 림이고 가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루미늄이고 카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사실은 휠이라는 게 가볍고 잘 구르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주된 성능이긴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게 이게 가격이 저렴하면서 무게가 가벼운 휠을 쓴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강성이 떨어진다고 해야지. 강성이나 내구성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강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전거를 타면서 어필해서 뭐 댄싱을 한다던가 평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택을 하면서 댄싱을 치고 이제 빠르게 스프린팅을 하면서 치고 나간다던가 할 때 스포크나 림의 강성이 떨어져가지고 휠이 휘청휘청거리는 경우가 있어. 롤링이 생기지. 이제 그러면 이게 힘을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고려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휠이 상당히 짱짱한 느낌을 주는 휠이어야 좋거든. 그래야 이게 페달을 밟았을 때도 힘 손실이 적어 반발력이 좋아서 자전거가 잘 나가고 흔히들 차 덕후들이 하는 말로 리스폰스가 좋다고 하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차가 휘청거리지를 않아. 휠이 짱짱해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는 유튜버들이 없더라. 이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뭐 이 가격이면은 뭐 카본님이 어쩌고 무게가 어쩌고 가격이 뭐 휠이 해자네 이지라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가격이 저렴한데 막 가격도 싸고 잘 굴러. 근데 이런 일들 보면은 내구성이 족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스포크도 이게 비싼 휠들은 아주 초경량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으면서 무게가 가벼운 애들은 왜 비싸냐면 무게를 가볍게 만들면서도 그런 강성, 뒤틀림에 대한 강성, 페달을 밟았을 때 반발력에 대한 강성 이런 걸 다 유지를 하면서 무게를 줄이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뭐 물론 브랜드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기는 영향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중저가 휠들이 무게가 가볍고 잘 구르게 되면 어쨌든 가격을 맞추면서 단가를 맞추면서 무게를 줄이다 보니까 잃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설령 뒤틀림 강성이나 휠 자체가 강성이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니플이 존나 약해가지고 니플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스포크가 잘 부러지기도 하고 막 니플이 경량이어가지고 막 뭉개지면서 막 림을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 근데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 림도 잘 휘어. 그런 휠들은 또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려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카본이라는 게 그 카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다들 너무 카본이면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알루미늄인데 같은 가격이야 만약에 카본림이랑 그럼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단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밸런스가 더 잘 잡힌 휠이라고 이해해도 돼. 같은 가격인데 카본이 아니라 알루미늄이야. 근데 만약에 무게는 비슷하거나 더 가벼워. 근데 이런 휠들은 반발력, 그런 강성, 기본적인 강성이나 뒤틀림 강성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밸런스가 좋으면서 내구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런 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이 쓰기에 더 적합하다고 봐 나는.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동호인들은 좀 극성 맞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뭐 좀만 하면 뭐 기암 타고 뭐 준기암급 타고 이러니까 뭐 공감대를 못 살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동호인이다 하면 부담 그래도 큰 맘 먹고 한 대 사서 오래 타게 되잖아. 그랬을 때 훨씬 더 보장 없이 적당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제 뭐 오랫동안 망가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 준수한 성능의 그런 휠들이 될 거라는 얘기지. 근데 가격은 싼데 막 카본이고 가볍고 잘 굴러. 그러면은 그런 내구성적인 부분에서 잃는 게 분명히 생길 거다 이 말이지. 만약에 뭐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휠 성능 자체가 막 병신이라던가 이럴 수도 있고 존나 휘청거리고 밟았는데 막 힘을 썼는데 자전거가 바로바로 안 나가고 반박자 늦게 튀어나간다거나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를 한번 다루려고 했어. 이제 말이 조잘조잘 존나 길어지니까 또 한 번쯤 노트에 써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이제 뭐 구독자 중에 누가 국내 브랜드 휠인데 존나 비싼 걸 쓴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달라 그러더라. 이 씨발 근데 솔직히 존나 아주 그냥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씹어버리고 싶거든? 존나 까고 싶거든? 근데 특정 브랜드를 참 논하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막 까버리면 그 쓰는 사람도 참 기분이 그럴 거잖아. 그래서 신랄하게 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돼.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지들이 연구해서 뭐 어쩌고 씨발 뭐 지들만의 독보적인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태리 브랜드 휠 카피한 걸로밖에 안 보이고 그 카피는 아니라 똑바로 한 거기는 한가 싶기도 하고. 야, 씨발. 뭐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땡겨야 되지 않아요? 뭐를? 이쪽으로? 아니야 잘 맞아. 그래요? 그리고 존나 정확하게 그렇게 안 맞춰도 돼. 어차피 내 몸도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고 삐딱하기 때문에 대충 타면 돼. 씨발. 씨발 힘들다. 적당하냐? 대충 타자. 귀찮다. 안 돼요. 뭐 왜 안 돼? 내일 라이딩 할 때 대충 타다 또 아프 살 거잖아요. 어? 아프 살 거잖아요. 뭐라고? 아프 살 거잖아요. 안 아파. 아 그래요? 아픈 말 좀 마. 아파요. 어제 뭐 씨발 아프다고 안 탔냐?
다 했다. 아니야. 장갑 갈아 끼고 할 거야. 족 같은 안티 시즈 부분은 한번 묻으면 셋 그거죠. 셋? 극세에서. 저 포코 쪽에 그거 있던데 극세사. 응? 포코 쪽에 있던데. 뭔 소리야? 이거 빼니까 이쪽에 어. 있던데. 뭐가 주황 제 거? 이게 있어? 아니 그 브리스? 네, 녹이라 그래야 되나? 녹이나? 네. 막 주황색으로 변했던데 저. 날파리가 아직도 붙어있냐? 저 집에 그 뗀지 혼난 줄 알았어요. 그냥? 갑자기 집에 오니까 오른쪽만 날파리가 있어요. 왼쪽은 없고. 간격이 비슷하게 꼽아졌나? 비슷하게 꼽아졌네. 난 도대체 가게 청소를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을까? 몰라요. 한심하다 이발 새끼. 가게 이사 가고 싶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스템 조여야지. 스텝만 조이면 끝나요? 핸들만 조금 올려서 타려고 했어. 핸들이 많이 올라오겠다. 이 핸들 바퀴하고 이 핸들하고 바퀴하고 일직선 정렬 맞출 때 보통 이제 요 스템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랑 앞바퀴랑 이렇게 일자로 평행하게 정렬들을 보통 기준을 잡고 눈으로 보고 맞추잖아. 근데 이게 센터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 특별한 장비가 있지 않는 이상 눈대중으로 하기에는. 근데 눈대중으로 그나마 조금 그래도 최대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뭐 사소한 팁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의 일직선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요 포크 끝에 드롭아웃 양쪽 끝 있잖아. 요 끝에 이 끝하고 양쪽 핸들바하고 수평선의 그 평행선을 높낮이로 일직선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맞추면은 오차가 좀 적지. 그래서 나는 뭐 케이블에 있다거나 핸들에 뭐가 많이 달려있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요 핸들바의 요 라인과 요 포크 드롭아웃의 요 끝부분에 평행선이 기울었나 맞나 요걸 보고 좀 맞추는 편이야. 그러면은 뭐 대부분 좀 착시에 의한 약간의 오차?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압을 못 받는 느낌은 씨발 딸려 올라오네. 안 까딱거리면 되지 뭐. 저 비싼 거용. 뭐가? 방금 친구. 그래? 걸기만 조이면 끝나요? 여기도 다 토크 맞춰서 줘야지. 이 스템 같은 거 볼트도 보통 뭐 1볼트짜리가 있고 뭐 2볼트가 일반적이잖아. 이것도 조일 때 하나만 이빨 존내 끝까지 조여놓고 그 다음부터 딱 조여, 차 조였다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하기
되는 시점이 있잖아. 거기까지는 그냥 숭숭숭숭 잠그고 해도 되는데, 아 부하가 살짝 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조금 조이고 하면서 압을 양쪽 볼트를 맞춰가면서 조여야 돼.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거지. 그래야 무리가 가지 않고 적당하게 밸런스 있게 잘 조여야 돼. 그리고 앞전에 쇼츠 그냥 영상인가? 좀 얘기는 했는데 할 때 이 공구가 볼트에 정확하게 제대로 체결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조여야 된다고. 근데 보통 그냥 푹 꽂고 그냥 쑥 돌리니까 돌리면서 이렇게 삑사리 나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망가뜨리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나사산이 처음에 딱 결합되면서 들어갈 때 그 결속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거 좀 섬세하게 느끼면서 해야 돼. 그것도 나름의 내 나름대로의 그 좀 쉽게 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말 안 할래. 귀찮아. 우리 가게 놀러 오는 은근슬쩍 존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 코딱지만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새끼가 존나 엉뚱하게 쪼여가지고 스프라켓을 병신같이 조립하길래 걔한테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긴 했는데, 나중에 좀 덜 귀찮으면 그것도 내가 한번 찍어보긴 할게. 존나 별거 없기는 해. 그리고 뭐 요즘에 뭐 그 족같은 커뮤니티 보면은 뭐 이 써있는 토크대로 뭐 쪼이는 거 그거 가지고 족도 감론을박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브랜드마다 적정 토크를 써놓은 경우도 있고 최대 토크를 써놓은 경우도 있는데, 생각 외로 초경량 파트 같은 경우는 그 토크대로 조였을 때도 최대 토크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터져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해. 그리고 그 토크까지 조였는데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대 토크 안쪽으로 조이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이게 뭐 적정 토크인 경우도 있고 최대 토크인 경우도 있고 좀 달라. 그리고 이게 이 토크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토크가 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토크렌치 사용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토크가 안 먹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더 세게 조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크렌치를 정확하게 쓰는 사용 방법부터 일단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하기 존나 귀찮으니까 그건 니네가 따로 찾아라.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지. 어차피 니네 존나 이것저것 검색해서 이 새끼 말 하는 거 보다가도 저 새끼 의견은 뭔가 하면서 존나 찾아보잖아. 어차피 찾아가. 귀찮으니까. 얘네 어차피 할 일 없어서 이런 거 쳐다보잖아.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이 토크렌치라는 것도 쓰다 보면은 이 토크가 어떤 스프링의 이 장력을 조정해가지고 이 토크의 제한을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우리 뒷변속기 같은 경우도 오래 쓰다 보면 그 안쪽에 당겨주는 리턴 스프링의 장력이 늘어지잖아. 나중에 약해지고. 토크렌치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쓰다 보면은 정확한 토크 값의 그 한계를 못 걸어. 그래서 토크렌치도 좋은 걸 쓰면은 그 회사에서 AS를 보내면 이 토크를 다 측정해서 보정을 해가지고 교정을 해서 보내주거든.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은 토크렌치도 일정 기간이나 아니면 일정 횟수 사용을 하고 나면은 교체를 해야 돼. 오래되고 낡은 토크렌치로 하면 토크 값이 오차가 좀 많아져. 그래서 토크렌치의 부정 확성으로 인해서 또 오버토크로 파손을 시킬 수 있겠지.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이 손의 감이 중요해. 이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써있는 토크대로 했는데 터지는 경우도 있고, 써져있는 토크로 했는데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토크렌치로 해서 여기에 써있는 토크를 참고해갖고 조이더라도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 너무 과한가 싶으면은 토크를 좀 낮춰서 조일 줄도 알고, 또 경우에 따라서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게 알루미늄도 쓰다 보면은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막 세게 쪼여버리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썼다거나 그러면은 금속들도 아무리 합금이라고 해도 오래 지나면은 피로 누적이라는 게 있어서 본래의 강성이나 탄성 뭐 이런 걸 잃기도 하고 좀 늘어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적정 토크보다 조금 더 세게 쪼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 크랭크 같은 경우. 자, 지금 보면 눈치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트를 조이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어. 지금 아마 이거 보고 있는 샵을 운영하는 새끼들도 이거 모르는 새끼들 있을 거야. 이거는 볼트 조이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하나 다 조이고 하나 다 조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볼트가 4볼트 패턴일 때는 뭐 2볼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를 이제 처음에 스템을 잠그기 시작할 때 스템 이게 볼트를 처음에 체결했을 때 이 아래와 위에 이 틈새 간격 이게 서로 일정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 평형이. 그리고 좌우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요렇게 일정하게 반듯하게 눌릴 수 있도록 볼트를 살살 조절해 가면서 조여놓고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체결이 됐을 때 양쪽 간격이 서로 맞는 거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볼트를 이제 조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캡이 일정하게 눌리면서 들어가면서 조여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뭐 다 돌리거나 뭐 이러면서 조이면 안 된다고. 뭐 어떻게 하냐, 하나를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일정하게 약한 압이 걸리게 했으면은 같은 압으로 가장 멀리 있는 대각선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볼트를 2번으로 조이는 거야. 그럼 3번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멀리 있는 거 요렇게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조이겠지. 근데 만약에 볼트가 이제 만약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동차 엔진 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를 덮는 뚜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볼트가 뭐 6개에서 8개 뭐 이렇게 12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가야 반듯하게 조여져. 자동차 휠 조일 때 휠 너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디스크 로터 조일 때도 센터락이 아니고 6볼트면은 평형을 이루게 별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면서 조여야 압이 맞는 거야. 그래서 볼트를 조일 때 2볼트도 마찬가지야.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스템 옆에처럼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 어느 한쪽이 뭐 씹혀놓고 뭐 잠긴다던가 양쪽이 이제 압이 다르게 조여지기도 해. 토크가 다르게 걸려. 토크렌치로 똑같이 조여도 다른 토크가 걸리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제품을 항상 사서 장착하거나 세팅을 할 때는 매뉴얼을 보는 게 좋아. 왜냐, 스테미도 마찬가지고 어떤 레바들의 클램프도 마찬가지고 제조사에 따라서 한쪽을 먼저 다 잠가 놓고 반대편을 잠가라. 그래서 한쪽은 갭이 없게 볼트를 조여놓고 다른 한쪽에 갭이 생기게끔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니기도 해. 그래서 항상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제품의 어때 주변을 딱 둘러봤을 때 써있는 문구들을 확인한다던가 표시들을.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매뉴얼을 보는 거를 권해. 뭐 아무리 뭐 자기가 이걸 잘 알고 어쩌고 해도 제품마다 특성이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항상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다 이거지. 뭐 요정도야. 존나 또 주저주저 씹으렸네. 그리고 참 유튜브라는 세계, 이 커뮤니티의 세계에는 족같은 선무당 놈들이 참 많지.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잘못된 말들을 존나 맞는 정보인 양 취합해서 하고, 또 어떤 놈들은 지가 지 말이 맞다고 그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더 어려운 말 쓰고 일부러 더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막 궤변 늘어놓고 약장수 같은 새끼들이지. 존나 그런 새끼들 꼴배기 줘서 말이야. 하여튼 나 내일 이제 라이딩 가려고 마무리 했는데 이빨 늦잠 자야 되는데 또 일찍 일어나야 되네.
얘네들도 내일 일요일이니까 자전거 타러 갈 텐데 안전 라이딩 하고 재밌게 갔다 오라고 할 줄 알았지. 존나 자빠져라. 가자 이제. 네. 됐다. 좀 앉아봐.